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던 그날, 5년 동안 소식이 없던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쌍둥이 여동생은 저 대신 학교에 가겠다고 했고 축하한다며 와인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냄새를 맡자마자 몰래 와인을 버렸습니다. 1시간 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자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7월 중순의 날씨는 거대한 찜통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있었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종이 가장자리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우체국에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12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서울로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이 작은 월세방을 완전히 떠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년 겨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 손을 잡고 좋은 대학 꼭 가서 네 부모처럼 너를 내버려 두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코끝이 찡해져 서둘러 얼굴을 문지르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월세방은 낡은 주택가의 꼭대기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저는 헉헉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막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렸는데 방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소리도 아니었고 한 남자와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어 조용히 열쇠를 문에 꽂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고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거실에는 중년의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 소파에는 저와 거의 똑같이 생긴 여자가 앉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 저는 앞에 두 사람,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 이혜진과 아빠 박준우만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합격 통지서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이혜진 씨가 먼저 일어서며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돌아왔니? 엄마랑 아빠가 너 데리러 왔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녀가 저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5년 전 그들은 이렇게 여행 가방을 들고 대도시에서 성공해보겠다며 저를 할머니께 맡긴 후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고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힘겹게 저를 키우며 학비를 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작에 학교를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박준호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이 없어? 우리가 네 부모인데 돌아와서 너를 보러 온 것도 안 되니? 저는 그들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무슨 일로 돌아오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왜 안 오셨어요? 이 말이 나오자 이혜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얘는 네 동생 박민지야. 너랑 쌍둥이인데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아서 친척 집에 맡겨서 키웠어. 이제 데려와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저는 박민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도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눈빛에 약간의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니가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진짜 서울대에 붙었네? 대단하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바닥에 떨어진 합격 통지서를 주워 꽉 움켜쥐었습니다. 대체 무슨 속셈이세요? 여기는 좁아서 당신들 있을 곳 없으니 그냥 가세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해? 박준호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네 부모인데 네가 대학에 붙어서 축하해주러 온 게 잘못이야? 게다가 네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너 혼자 살면 얼마나 위험해. 우리랑 서울로 가서 살자. 앞으로는 우리가 너를 돌봐줄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저를 걱정했다면 5년 동안 저를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서울대에 붙으니 저를 인정하려 드는 것을 보니 분명 좋은 의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혜진 씨는 박준호 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다시 웃는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예전에 우리가 너에게 잘못한 거 알아. 이번에 돌아온 건 너에게 보상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가 너에게 새 옷이랑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사왔어. 다 수입산이야. 그녀는 옆에 있던 여행 가방에서 분홍색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고 봉투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초콜릿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박민지가 웅크리고 앉아 초콜릿을 주우며 투덜거렸습니다. 언니는 왜 이렇게 못됐어? 아빠가 좋은 마음으로 사온 건데 그걸 던져? 저는 그녀를 보다가 문득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목에는 전혀 흉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목에는 전혀 흉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저와 쌍둥이 여동생이 태어날 때 손목을 산파가 실수로 살짝 베었다고 했습니다. 박민지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고 서둘러 왼손을 등 뒤로 숨기며 웃었습니다. 아, 이거? 어릴 때 나무 타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생긴 거야. 별거 아니야. 이혜진 씨가 서둘러 말을 끊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시시한 건 그만 물어봐. 너 돌아오니 분명 배고플 거야.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가 갈비 사왔습니다. 엄마가 갈비 사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박민지를 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박민지를 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왔고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애까지 데려왔는데 이 동생의 흉터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슨 속셈인 걸까요? 잠시 후 이혜진 씨가 갈비탕 한 그릇을 들고 나와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먹어. 방금 끓인 거야. 방금 끓인 거야. 몸보신해야지.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 탕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전 집에 있을 때 이혜진 씨는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할머니가 하셨고 그녀는 가스레인지 켜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갈비탕을 끓였다니. 박민지도 부엌에서 나와 사과를 들고 한 입 빼어 물며 말했습니다. 언니, 빨리 마셔. 엄마가 한참 끓인 거야. 나도 아껴 마신 건데 특별히 언니 주려고 남겨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보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안 마실 거예요. 당신들이나 드세요. 그리고 다른 할 얘기 없으면 빨리 가세요. 여기는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박준호 씨가 순간 화를 내며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김민서, 왜 이렇게 주제넘게 굴어? 우리가 네 부모인데 네가 서울대에 붙으면 앞으로 우리가 등록금이랑 생활비 대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말대꾸를 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당신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는 학자금 대출 신청했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당신들이 제가 서울대에 붙은 거 이용해서 더 보려고 한다면 꿈도 꾸지 마세요. 이혜진 씨의 안색이 변하더니 박준호 씨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애한테 화내지 마. 대학에 붙어서 너무 흥분했나 봐. 우리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박민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아마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서먹한가 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반드시 가야 해요. 안 그러면 제가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박준호 씨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고 저에게 다가와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혜진 씨가 서둘러 그를 막았습니다. 여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우리 일단 나갔다가 내일 다시 오자. 애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박준호 씨와 박민지를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다다랐을 때 박민지는 뒤돌아 저를 보았는데 눈빛에 묘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 봐, 언니. 우리 할 얘기가 아주 많잖아.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서둘러 문을 잠그고 문에 기대섰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합격 통지서를 보았고 다시 박민지의 손목 흉터를 떠올리며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새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과 박민지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이 선생님께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선생님은 항상 저를 많이 챙겨주셨고 저희 집 사정을 잘 많이 챙겨주셨고 저희 집 사정을 잘해내지만 다른 목적이 있다면 분명 걱정하실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더 지켜보며 그들의 속셈을 알아보기로 결정하며 이튿날 아침 일찍 제가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역시 부모님과 박민지였습니다. 커다란 짐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아예 눌러앉을 작정인 듯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속셈이에요? 이혜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어제 너 화나게 한 거 알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침밥이랑 네가 좋아하는 만두를 만들어 왔어. 따뜻할 때 빨리 먹어. 박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엄마 이번에 진짜 언니랑 잘 지내고 싶어서 돌아온 거야. 화 좀 풀어요. 맞다. 언니 서울대 합격 통지서 어디 있어? 아, 좀 보여줘. 서울대 통지서 어떻게 생겼는지 나 아직 못 봤는데. 저는 주머니, 속 열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직감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역시 제 합격 통지서를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박민지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주머니 속으로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옆으로 비켜서 그들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계속 문을 막고 있을 수는 없었고 혹시라도 이웃들이 보고 물어보면 설명하기 더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들고 있던 짐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혜진 씨가 보온통을 열자 그 안에는 만두와 아침죽 그리고 오이 무침이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의자를 당겨 앉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제가 노려보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빨리 앉아서 먹어. 이 만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만든 거야. 네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돼지고기 파 만두야. 이혜진 씨가 만두 하나를 제게 건넸는데 눈빛에는 의도적인 아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그들과 가장 멀리 떨어진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저는 먹었어요. 당신들이나 드세요. 할 얘기 있으면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말하세요. 박민지는 거리낌 없이 만두 하나를 쥐고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불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너무 흥분했어. 어렵게 돌아왔는데 우리랑 같이 밥도 맛있게 못 먹어? 박준호 씨는 아침죽을 한 모금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봐라, 네 성적이 좋아서 서울대에 붙었으니 앞으로 분명 크게 될 거야. 하지만 너 같은 여자아이가 서울처럼 먼 곳에 가는 게 우리는 불안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신경 쓰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불안하다고 말하는군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박준호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박민지를 흘끗 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 동생 박민지는 너랑 쌍둥이라서 똑같이 생겼어. 얘도 공부 못하지 않아. 그냥 수능에서 실력 발휘를 못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갔어.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상의했는데 박민지가 너 대신 서울대에 가는 게 어때? 이 말이 나오자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얘가 저 대신 서울대에 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혜진 씨가 서둘러 말을 받았습니다. 민서야, 흥분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봐. 박민지는 너랑 똑같이 생겼잖아. 나중에 네 합격 통지서 들고 가서 등록하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너는 집에서 쉬고 박민지가 졸업해서 졸업장 받으면 너희 둘 다 좋은 거잖아. 좋은 거요?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좋은 거라는 게 제가 십몇 년간 노력한 걸 포기하고 얘가 제 성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민지는 손에 든 만두를 내려놓고 입을 닦았습니다. 얼굴에는 아첨하던 표정이 사라졌고 말투도 딱딱해졌습니다. 언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언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언니를 위해서기 좋아하냐? 언니 같은 여자아이가 그렇게 좋은 대학 다녀서 뭐해? 나중에 시집이나 그렇게 좋은 대학 다녀서 뭐해? 집에 도움이 된다고요? 저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집은 5년 전에 끝났어요. 저랑 할머니가 여기서 살 때 당신들이 하루라도 신경 써줬어요? 이제 제가 서울대에 붙으니 제 것을 노리고 저에게 학교 갈 기회를 양보하라고요? 절대 안 돼요. 박준호 씨가 테이블을 쾅 하고 치며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김민서, 왜 이렇게 주제넘게 굴어? 우리가 네 부모인데 네 목숨은 우리가 준 거야. 너에게 학교 갈 기회 좀 양보하라는 게 뭐 어때서? 제 목숨은 제가 살아서 얻은 거예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화가 나서 들썩거렸습니다. 이 5년 동안 당신들은 제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당신들은 또 어디 있었어요? 이제 제가 서울대에 붙으니 저를 인정하려 들고 심지어 학교까지 양보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이혜진 씨는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서둘러 박준호 씨를 말렸습니다. 여보, 애랑 싸우지 마. 좋게 이야기하자. 민서야, 다시 생각해봐. 서울대 들어가게 얼마나 어려워. 박민지가 너 대신 가면 우리 집에서 명문대생이 나오는 거잖아. 얼마나 자랑스러워?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네 학비랑 생활비는 우리가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말했었습니다. 제 학비와 생활비는 당신들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당신들이 서울대 딸로 채는 세우고 싶으면 직접 서울대에 붙으세요. 제 것을 노리지 마세요. 박민지가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언니, 너무 우쭐대지 마. 이 학교, 언니가 양보하든 안 하든 양보하게 될 거야. 언니가 동의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후회? 저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당신들이야. 남 대신 학교에 가는 건 불법이야. 당신들은 학교에 갈각대고 경찰에 잡힐까봐 두렵지도 않아? 박준호 씨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다시 억지로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무슨 불법이니 아니냐는 거야? 아무도 말 안 하면 누가 알아? 네가 감히 밖에 나가서 말하면 우리는 네가 불효자라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소문낼 거야. 그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앞으로는 다시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박민지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데 이혜진 씨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혜진 씨는 저를 보며 말렸습니다. 이혜진 씨는 저를 보며 말투가 좀 그들어졌습니다. 우리 가족회 이야기하자입니다. 민서야, 우리가 너를 억지로 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생각을 바꿔 그들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는 좋아요. 하지만 학교 대신 가는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세요. 꺼내도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박준호 씨의 얼굴색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 저녁에 우리 맛있게 밥 먹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들은 밥을 먹고 나서 더 이상 실랑이 하지 않고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이혜진 씨는 다시 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녁에 일찍 돌아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줄게.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축하연도 분명 간단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담임 이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온 일과 여동생이 저 대신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말습니다. 이 선생님은 곧바로 답장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곧바로 답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녁에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축하연에서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했고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슈퍼마켓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특별히 작은 녹음기도 하나 샀습니다. 저녁에 그들이 또 무슨 짓을 꾸밀까봐 증거를 녹음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합격 통지서는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안심되었습니다. 저녁 6시쯤 집에 돌아오자 방 안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이혜진 씨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왔니? 빨리 손 씻어. 음식 곧 다 돼. 박민지는 소파에 앉아 와인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왔어? 엄마가 특별히 와인을 샀을까요? 언니, 왜 갑자기 와인을 샀을까요? 저녁에 우리 한 잔 마시면서 언니 서울대 합격 축하하자. 저는 그 와인병을 보며 다시 생각에 합격 축하하자.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는 동안 저는 밤에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그들이 주는 어떤 것도 마시면 안 되고 제가 의심한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곧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돼지갈비찜, 제육볶음,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몇 가지 반찬이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와인을 따서 각자의 잔에 따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잔은 네가 서울대에 붙은 걸 축하하는 거야. 앞으로 승승장구하렴. 이혜진 씨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네가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빌게. 박민지는 와인잔을 들고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 서울대 합격 축하해. 이 와인 꼭 마셔야 해. 우리 둘이 자매로서 마시는 술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 와인잔을 보았습니다. 와인 색깔은 선홍빛이었고 표면에는 작은 거품이 조금 떠 있었습니다. 와인 냄새 외에 희미하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이 와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받아드는 척하다가 손을 일부러 살짝 떨어서 잔에 있던 와인 절반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저는 서둘러 말하고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남은 와인을 식탁 밑쓰레기통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잔을 닦아 마치 다 마신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박민지가 저를 보며 눈빛에 약간의 의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런가 봐. 좀 긴장했어. 이 와인 맛있네. 근데 내가 술을 잘 못 마셔서 좀 어지러워. 박준호 씨와 이혜진 씨는 서로를 흘금 보았고 얼굴에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저는 일부러 머리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저 좀 어지러워요. 아무래도 술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저 소파에 가서 앉아 있을게요. 그들은 반대하지 않았고 저는 소파로 가서 앉아 졸음이 쏟아지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계속 그들의 움직임을 몰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1시간 안에 분명 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앉아 눈꺼풀을 일부러 내리깔고 술에 취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식탁 쪽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미 조용히 녹음 버튼이 눌러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마음속으로 조금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박민지가 먼저 젓가락을 여놓고 입을 닦았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쟤 좀 봐. 거의 잠들었나 봐. 이혜진 씨가 저를 흘끗 보더니 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내가 그거 많이 넣었으니까. 지금쯤이면 약효가 나타날 거야. 그거?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와인에 뭔가 넣었구나. 저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내려놓으면서 테이블을 쿵 하고 색이 쳤습니다. 제가 완전히 잠들면 우리는 제 신분증이랑 합격 통지서 다 찾아낼 거야. 내일 아침 일찍 박민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제 신분정보를 바꿀 거야. 그러면 박민지가 김민서가 돼서 서울대에 등록하는 거지.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신분정보까지 바꾼다고? 박민지가 약간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 혹시라도 발각되면 어떡해? 이혜진 씨가 그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뭐가 무서워? 네 최상우 아저씨가 경찰서에서 일하잖아. 우리가 좀 잘해주면 정보 바꾸는 거 쉬울 거야. 게다가 너랑 김희사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학교에 가서 말 실수만 안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신분 정보까지 바꾸려고 하다니 정말 미쳤습니다. 박민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김민서가 깨어나면 어떡해? 제가 난리치면서 학교에 우리가 쟤를 사칭했다고 말하면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니야? 박준호 씨가 비웃었습니다. 제가 깨어나도 소용없어. 그때쯤이면 우리는 제가 정신적으로 맞히면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도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도 기억 못한다고 말할 거야. 이혜진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쟤는 우리 딸인데. 박준호 씨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서울대에 붙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겠어? 박민지가 졸업해서 좋은 직장 잡으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누가 쟤를 신경 쓰겠어.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원래 그들은 박민지가 저를 대신해서 학교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가두어 그들의 음모를 영원히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박민지는 안심한 듯 젓가락을 들어 갈비 한 조각을 더 집었습니다. 역시 아빠가 생각이 깊네. 아, 엄마? 서울대 등록 절차는 다 알아봤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이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다 알아봤지. 합격 통지서, 신분증, 서류만 챙겨가면 돼. 내가 너랑 같이 가서 수속 도와줄게. 학교에 가면 예전에 몸이 안 좋아서 말을 잘 안 했다고 해. 박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대에 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서울에 있는 직장 잡아서 엄마 아빠도 모셔와서 큰 집에서 살게 해줄게. 아이고, 이게 바로 착한 딸이지. 이혜진 씨는 눈이 가늘어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소파 팔걸이에 놓인 손으로 이미 조용히 주먹을 쥐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시간을 세었습니다. 기절한 척한 지 이제 거의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신분을 바꾸는 방법, 저를 가두는 방법, 학교의 질문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갑자기 박민지가 이쪽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을 꼭 감고 숨소리도 일부러 깊고 느리게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소파 옆으로 다가와 제 눈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자고 있어? 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제가 기절하지 않은 것을 들키면 큰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기절하지 않은 것을 들키면 큰일이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자지 말고 방에 가서 자.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박준호 씨와 이혜진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진짜 완전히 잠들었나 봐.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 박준호 씨가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와 웅크리고 앉아
제 얼굴을 살펴보더니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이 잠들었어. 혜진아, 너는 제 방에 가서 합격 통지서랑 신분증 찾아봐. 나랑 박민지는 여기서 재 깨어나지 못하게 지켜볼게. 알았어. 이혜진 씨가 대답하며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었는데 그녀가 찾아내면 끝장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막아야 했습니다. 이혜진 씨가 막 방문을 열려던 순간 저는 일부러 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박준호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 쟤 깨어나려는 것 같아. 이혜진 씨도 서둘러 뒤로 물러나 문 앞에서 저를 긴장한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눈빛을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며 머리를 문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들었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박민지가 서둘러 다가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말투는 특히 상냥했습니다. 언니, 분명 술에 취해서 잠들었나 봐. 빨리 내가 방으로 데려다 줄게. 가서 좀 더 자. 저는 똑바로 서지 못하는 척하며 그녀에게 기댔습니다. 하지만 눈은 몰래 이혜진 씨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문손잡이에 놓여 있었고 합격 통지서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앉아 있을게요. 저는 일부러 소파 안쪽으로 몸을 옮겨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엄마, 아빠, 방금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신분 정보를 바꾼다고 하는 것 같던데. 박준호 씨와 이혜진 씨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습니다. 이혜진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 들었을 거야. 우리는 그냥 네 동생 신분증 기한이 다 돼서 새 걸로 바꾸러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저는 믿는 척하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아마 제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잘못 들었나 봐요. 아, 맞다. 엄마, 제 방에 옷 하나 있는데 그거 꺼내서 빨아주세요. 어제 실수로 기름이 묻었어요. 이혜진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옷을 꺼내달라고 하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가져올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일부러 그녀에게 옷을 가져오라고 시켜서 합격 통지서를 찾을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방에는 기름 묻은 옷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들어가서 찾지 못하면 분명 더 초조해할 것이고 어쩌면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혜진 씨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뒤졌지만 기름 묻은 옷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올 때 그녀의 얼굴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방에 기름 묻은 옷은 못 봤는데.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됐어요. 내일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박준호 씨는 시계를 보더니 이혜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우리도 이제 돌아가야겠어. 민서도 잘 쉬게 하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와서 계약 준비물 좀 사주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계약 준비물을 사준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합격 통지서를 찾고 제가 대리 입학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일찍 오세요. 그들은 식탁을 정리하고 박민지에게 몇 마디 당부하며 민서가 너무 일찍 깨어나지 않게 하라고 말한 뒤 떠났습니다. 박민지는 저와 함께 남아 있겠다고 했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그녀가 몰래 합격 통지서를 찾으려 할지 지켜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박민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좀 만지작거리다가 이따금씩 제 방을 흘끗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한 척하며 소파에 기대 잠든 척했습니다. 사실은 계속 그녀의 움직임을 듣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그녀가 일어나 살금살금 제 방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몰래 눈을 뜨고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그녀는 합격 통지서를 찾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시간을 세웠고 그녀가 방 안에서 약 10분 동안 뒤진 후에야 일부러 깨어난 척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민지야, 뭐해? 그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방에서 나왔는데 손에는 제 수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언니 방불이 안 꺼져 있길래 내가 꺼주려고 했어.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수첩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평소에 필기하던 수첩이었고 그녀가 찾던 물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고마워. 내가 불 끄는 걸 잊었네. 시간이 늦었으니 너도 손님방 가서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응, 알았어. 그녀는 서둘러 수첩을 내려놓고 손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손님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서둘러 제 방으로 가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던 합격 통지서가 아직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찾아내지 못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져보니 여전히 녹음 중이었습니다. 방금 그들이 나눈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내일은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음모가 성공하게 두지 않을 것이고 박민지가 저를 대신해서 서울대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박민지가 손님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서둘러 잠들지 않고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던 합격 통지서를 꺼내 몸에 밀착되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한밤중에 들어와도 찾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녹음기의 배터리도 충분하고 녹음 모드도 끊기지 않은 것을 다시 확인한 후에야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정말 잠들지 않고 귀를 쫑긋 세우고 손님방의 움직임을 들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나자 손님방 쪽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민지가 잠이 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와인을 마신 척한 지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들의 예상대로라면 약효는 이미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제 기절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발걸음을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작은 소리로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무슨 일이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손으로는 일부러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을 건드려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컵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 소리는 즉시 손님방의 박민지와 옆방 여관의 방을 잡고 있던 부모님을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박민지가 가장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서둘러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와봐. 언니가 쓰러졌어. 박준호 씨와 이혜진 씨도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이혜진 씨는 제 옆에 웅크리고 앉아 급한 척 제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깨어나. 엄마 놀라게 하지 마. 박준호 씨는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웅크리고 앉아 제 콧김을 확인하고 맥박을 짚어보더니 입꼬리를 조용히 올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기절한 거야. 약효가 나타났어. 그제야 이혜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네. 박민지도 웃었습니다. 허둥지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말투에는 약간의 의기양양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넣은 약이 효과 있을 거라고 했잖아. 이제 언니가 기절했으니 우리 빨리 합격 통지서랑 신분증 찾자. 이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제 방에 가서 찾을게. 너희 둘은 여기서 제 깨어나지 못하게 지켜봐.
박준호 씨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잠깐. 먼저 제 몸을 수색해봐. 혹시 몸에 숨겨두었을 수도 있잖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눈을 더욱 꼭 감고 숨소리도 일부러 더욱 깊고 느리게 내쉬며 완전히 기절한 척했습니다. 박민지가 다가와 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손을 뻗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먼저 제 상의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 주머니를 더듬으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리를 살짝 오므려 주머니를 가렸습니다. 몸에 밀착되는 곳은 만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찾지 못했고 일어서서 박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몸에는 없어. 분명 방에 있을 거야. 박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랑 네 엄마가 방에 가서 찾아봐. 꼼꼼하게 서랍, 장롱, 침대 매트리스 밑까지 다 찾아봐. 합격 통지서랑 신분증을 꼭 찾아내야 해. 나는 여기서 쟤를 지켜볼게. 알았어. 박민지와 이혜진 씨는 서둘러 제 방으로 달려들어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와르르 쾅쾅 물건을 뒤지는 소리와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는 제 몸에 밀착되는 주머니에 있었으니 그들이 방을 아무리 뒤져봤자 찾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나자 박민지와 이혜진 씨가 방에서 나왔는데 둘 다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못 찾았어. 제 방 서랍, 장롱, 침대 매트리스 밑까지 다 뒤졌는데 책 속까지 찾아봤는데도 합격 통지서랑 신분증이 없어. 박민지도 초조해졌습니다. 어떻게 못 찾을 수가 있지? 제가 어디에 숨겼을까? 혹시 우리를 찾으러 온다는 걸 미리 알고 물건을 숨겨둔 건가? 박준호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제 옆으로 다가와 제 몸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꼼꼼하게 제 옷깃과 소매까지 놓치지 않고 더듬었지만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기절하기 전까지 계속 우리 눈앞에 있었는데 물건을 숨길 기회가 없었어. 분명 방 어딘가 우리가 못 찾은 곳에 숨겨둔 거야. 다시 찾아봐. 이혜진 씨가 약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다 뒤져봤잖아. 다시 뒤져봐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쟤를 먼저 가둬두는 게 어때? 깨어나면 억지로 물건을 내놓으라고 하자. 박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어. 일단 쟤를 방으로 옮겨서 문을 잠그고 끈을 찾아서 쟤를 묶어놔. 깨어나서 도망치지 못하게. 내일 아침 일찍 우리가 쟤에게 합격 통지서랑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자. 만약 쟤가 안 내놓으면 우리는.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는 매우 흉악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박민지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맞아. 쟤가 감히 안 내놓을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쟤가 감히 안 내놓을 수 없을 거야. 그때 우리가 합격 통지서랑 신분증 들고 경찰서에 가서 정보 바꾸고. 이혜진 씨는 약간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쟤는 우리 딸인데. 그래도 쟤는 우리 딸인데. 박준호 씨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와서 심하다고 말할 때가 아니야. 합격 통지서를 못 찾으면 우리 계획은 다 망치는 거야. 그때 누가 우리를 부양하고 누가 우리에게 큰 집에서 살게 해줄 건데? 이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마치 묵인하는 듯 했습니다. 박민지와 박준호 씨가 다가와 제 팔을 하나씩 잡고 저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일부러 몸에 힘을 빼서 그들이 제가 정말 깊이 기절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들은 저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박준호 씨가 밖에서 굵은 끈을 찾아와 제 손을 묶으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기다리면 그들이 정말 저를 묶어버릴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손이 제 몸에 닿으려던 순간 저는 갑자기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그들이 나눈 대화, 제가 기절했어. 약효가 나타났어. 빨리 합격 통지서랑 신분증 찾아. 쟤를 묶어놓고 억지로 내놓으라고 해. 이 모든 말이 녹음기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박준호 씨, 이혜진 씨, 박민지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눈을 크게 뜨고 제 손에 들린 녹음기를 보았고 또 저를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갑자기 깨어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너 기절한 거 아니었어? 이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비웃음에 일어섰습니다. 녹음기를 품에 넣고 몸에 밀착된 주머니에서 합격 통지서를 꺼내 그들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당연히 기절한 거 아니었죠. 당신들이 약을 넣은 와인을 제가 정말 마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해두지만 저는 진작에 와인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고 당신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와인을 버렸어요. 박민지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일부러 그랬어. 우리 계획을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요? 저는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심지어 네가 저 대신 서울대에 가라고요? 박준호 씨는 정신을 차렸고 얼굴은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달려와 제 녹음기와 합격 통지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거 내놔.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서둘러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의 손을 피하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의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들은 도망칠어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당신들은 박민지를 저 대신 학교에 보내려 했고 심지어스레 보내려 했고 심지어스요. 박준호 씨와 이혜진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당황했습니다. 이혜진 씨는 서둘러 제 손을 잡으려 했고 말투는 다시 아첨하는 듯 변했습니다. 민서야, 신고하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좋게 이야기하자. 경찰 부르지 마. 어? 박민지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언니 대신 학교에 가려고 한 거냐. 다 엄마, 아빠가 시킨 거야. 나 앞으로 다시는 저는 이혜진 씨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알면 뭐해요? 당신들이 저를 해치려 했을 때는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경찰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안에 계신 분, 문 여세요. 우리는 경찰입니다. 박준우 씨와 이혜진 씨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박민지도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고 이혜진 씨 뒤에 숨어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준호 씨, 이혜진 씨, 박민지를 가리키고 녹음기와 합격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경위님,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 부모님이고 이 아이는 소위 제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애입니다. 이들은 이 여동생을 저 대신 서울대에 보내려 했고 심지어 술에 약을 넣어 저를 묶어두려 했습니다.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박준호 씨 일행 앞으로 다가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박준호 씨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경희님, 우리는 안 그랬어요. 얘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박경희는 그를 흘긋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함인지 아닌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하면 다 알았다랬습니다. 모함인지 아닌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업무에 협조해 주십시오. 박민지와 이혜진 씨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이 경찰관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만난 부모님이 저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저 대신 대학에 보내려 했다니 이것이 아마 가장 역설적인 일일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저는 텅 빈 방과 바닥에 깨진 유리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성공하게 두지 않았고 제 노력이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잠시 후 담임 이 선생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전화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민서야, 네가 정말 잘했어. 무서워하지 마. 선생님이 너를 도와줄게. 내일 내가 너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쓰고 학교에도 상황을 설명해서 네가 서울대에 순조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할게. 이 선생님의 위로를 듣고 저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컵을 쓸어내고 뒤죽박죽이 된 방을 정리했습니다. 손에 들린 합격 통지서를 보며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서울대에 가서 할머니의 소원과 저의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저를 해치려 했던 사람들은 이미 마땅한 벌을 받았고 저의 미래는 제가 직접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이 선생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셔서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관은 저희에게 조사 결과 박준호 씨와 이혜진 씨가 술에 수면제를 넣어 저를 오랫동안 기절시키고 박민지가 저를 대신해서 학교에 가게 하며 심지어 저를 묶어두려 했던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지 또한 자신이 제 쌍둥이 여동생이 아니며 박준호 씨와 이혜진 씨가 2년 전 시골에서 데려온 대역이고 신분 정보까지 위조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박민지의 손목 흉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그녀가 제 친동생이 아니라고 의심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경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이 선생님도 저를 도와 서울대학교 측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저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름 사칭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안심하고 계약하면 정상적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이혜진 씨, 박민지는 사기, 고의 상해술에 약을 넣은 행위, 혐의로 경찰에 의해 법적으로 구속되었고 그들에게는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속되던 날 박준호 씨는 경찰을 통해 제게 한마디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으며 제가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일단 생기면 다시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짐을 정리하고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저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서울대에 붙었어요. 아무도 저를 대신할 수 없어요. 안심하세요. 저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쓸모있는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합격 통지서 위에 떨어졌습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햇살은 희망으로 가득 찬 저의 미래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래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대와 저의 노력을 가지고 서울대학교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자 이 선생님은 제가 혼자 있을까봐 걱정되어 저를 학교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은 제게 우유 한 잔을 시켜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그들이 이미 시인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증거를 더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어. 특히 그 약이든 술잔 말이야. 만약 전문 감정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그들이 말을 바꿔도 쉽지 않을 거야.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그날 와인을 쏟아버렸을 때 제가 와인잔을 부엌 찬장 가장 안쪽에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혹시 쓸모가 있을까 싶어 남겨두었는데 정말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술잔은 아직 저희 집에 있어요.
그때 버리지 못하고 숨겨두었는데 혹시 그 안에 뭐가 되어 있었는지 검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당장 가서 가져와서 전문기관에 검사를 맡기자. 감정 보고서를 받으면 그게 바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야. 우리는 즉시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자 그 와인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잔에는 약간의 와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훼손할까봐 조심스럽게 잔을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시내의 법의학 감정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잔류 샘플만 있으면 수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성분이 무엇인지 검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바로 잔을 보냈고 직원들은 약 3일 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3일 동안 경찰서에서는 박준호 씨 일행을 한 번 더 소환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박준호 씨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에게 억지로 시인당한 것이며 그 와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 제가 스스로 기절해서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고 말을 받고 제가 스스로 기절해서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고 말을 받고 제가 고의로 그들을 모함하여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굳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 술잔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법의학 감정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이 선생님은 서둘러 가서 보고서를 받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든 제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제출된 와인잔 잔류 액체에서 에스조피클론 성분 검출. 이는 흔히 말하는 수면제로 성인을 사육시간 깊은 수면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양임이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에스조피클론이라는 글자가 망치처럼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강한 약을 넣다니 정말 제가 오랫동안 기절해서 안심하고 합격 통지서를 찾고 심지어 저를 묶어두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 보고서를 들고 경찰서로 가서 사건을 담당하는 박경희님께 제출했습니다. 박경희님은 보고서를 읽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다니 이건 단순한 사칭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김민서 씨가 정말 그 술을 마셨다면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박경희님은 즉시 사람들을 배치하여 박준호 씨 일행을 신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 보고서가 그들 앞에 놓이자 세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준호 씨는 보고서를 노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나는 아주 조금만 넣었는데 어떻게 검출될 수 있지? 이혜진 씨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덕민지는 더욱 겁에 질려며 뚝뚝 걸리며 간복할 뿐이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변명하지 못하고 저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이 시켜서 준 거예요. 저는 약을 넣지 않았어요. 정말 안 넣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경희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하니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에스조피클론은 국가관리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사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법인데 남을 해치려 했다니 죄질이 더욱 나쁩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한치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그들이 아직 집을 떠나기 전 제가 39도 고열에 시달리며 물을 달라고 울었을 때 이혜진 씨는 제가 시끄럽다며 저를 방에 가두고 자신은 고스톱을 치러 갔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박준호 씨는 더더욱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술에 취하면 제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이 제게 좀 더 잘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들은 저를 딸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이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실하니 그들이 발뺌할 수 없을 거야. 이제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너는 안심하고 서울대에 등록할 준비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지가 2년 전 박준호 씨 일행에게 발견된 대역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제가 서울대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이 의문을 이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학교 쪽에서 알았을 수도 있어. 네가 고3 때 성적이 계속 아주 좋았고 몇 번의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전교 상위권이었잖아. 학교 회의 때 네가 서울대에 갈 희망이 있다고 언급되었을 수도 있어. 그걸 그들이 들었을 수도 있지. 저는 서둘러 고3 담임 최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작년 말에 정말 한 남자와 여자가 학교에 와서 제 상황을 물어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먼 친척이라며 제가 좋은 대학에 갈 희망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때 최 선생님은 별 생각 없이 제 성적이 좋고 서울대에 도전할 희망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주셨답니다. 분명 그들이에요. 저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작년부터 저를 노리고 있었고 대역을 찾고 신분을 위조할 계획을 세우며 제가 서울대에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선생님도 매우 분노했습니다. 너무나 사악하구나. 다행히 내가 경계심이 높아서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 이제 이 상황도 경찰에 알려서 박준호 씨 일행이 또 다른 숨긴 이야기는 없는지 확실히 조사하게 하자.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이 상황을 박경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경미님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박준호 씨 일행이 작년 말에 학교 근처에 다녀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박민지를 어떻게 찾았고 신분 정보를 어떻게 위조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틀도 채 되지 않아 박경미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준호 씨 일행은 작년 말에 정말 학교 근처에 사전 답사를 왔었고 몰래 저희 집 아래층까지 다녀갔다고 합니다. 제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알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중개인을 통해 박민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박민지는 당시 도박비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었고 박준호 씨 일행이 주는 돈을 보고 제 쌍둥이 여동생을 사칭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신분 정보에 대해서는 박준호 씨가 경찰서에 근무하는 최상화 아저씨를 통해 가짜 신분증을 위조했습니다. 박민지의 상년을 위조했습니다. 박민지의 생년월일과 주소도 저와 비슷하게 바꾸고 어릴 때부터 친척 집에서 자랐다는 변명까지 만들어 대역 개혁 계획이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 진짜처럼. 박경미님은 박준호 씨 일행의 사건은 증거가 이미 매우 완벽하며 앞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에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저를 해칠 수 없을 것이고 제가 서울대에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깨끗하게 닦고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저를 해치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을 거예요. 저 곧 서울대에 갈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향불의 불꽃이 살랑살랑 흔들렸고 마치 할머니가 제게 대답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을 보며 다시 눈물을 참지 못했지만 이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등록을 위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제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셨고 서울대학교 신입생 담당 선생님께 연락하여 제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에서 저를 좀 더 보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입생 담당 선생님은 등록하는 날 자원봉사자를 보내 저를 마중 나가게 하고 입학 수속도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 박준호 씨의 누나, 즉 저의 고모가 제게 전화해서 박준호 씨와 이혜진 씨를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한순간 잘못 생각한 것이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모, 그들은 한순간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해치려 했고 다른 사람을 저 대신 학교에 보내려 했어요. 제가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저는 그들에게 묶여서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저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고모가 또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제 처지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친척이라는 지위에서 저에게 용서를 요구할 뿐이지만 어떤 상처는 요구할 뿐이지만 서울대학교 등록까지 일주일 남았을 때 법원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박준호 씨, 이혜진 씨, 박민지는 사기죄, 불법관제 약품 소지죄, 국가기관 문서 위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제가 계약한 후에 심리를 진행할 것이고 그때 저는 온라인으로 증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경희님께 그때 증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고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계약 전날 이 선생님과 친한 친구 몇 명이 저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노트북, 만년필, 그리고 서울 지도와 안내, 책자를 사주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서울에 가서 몸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전화해. 네가 최고라는 걸 잊지 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고마워. 저 꼭 잘할게요. 이튿날 아침 일찍 저는 짐을 메고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든 채 서울행 기차에 몸을 쉬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고향을 보며 마음속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것들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저의 꿈을 이루고 할머니의 소원도 이룰 것입니다. 저를 망치려 했던 사람들은 그저 제 인생길의 디딤돌이 되어 제가 더 높이 서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향했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제 몸에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합격 통지서를 열어 서울대학교 네 글자를 보았고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김민서, 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 기차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입생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출구에서 팻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메고 다가오자 서둘러 마중 나왔습니다. 김민서 학생 맞으시죠? 저는 신입생 자원봉사자 강유진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학교 셔틀버스가 밖에 있습니다. 셔틀버스에 앉아 창밖으로 점점 밝아지는 서울 풍경을 보며 저는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서울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고 꿈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셔틀버스가 서울대학교 교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고풍스러운 교문, 푸른 나무들, 책가방을 맨 학생들, 모든 것이 신선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제가 입학수속을 밟는 것을 도와주었고 저를 기숙사로 데려다 주었어. 나는 오서연이었고 저를 기숙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기숙사는 4인실이었고 다른 3명의 룸메이트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에 저는 많이 편안해졌고 이전에 느꼈던 긴장과 불안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자 룸메이트들은 저를 끌고 식당으로 가서 아침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서관은 어디에 있고 열람실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식당 음식이 맛있는지 등등. 그 후 며칠 동안 학교에서는 신입생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힘들었지만 저는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일 룸메이트들과 함께 훈련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련회가 거의 끝날 무렵 박경희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였고 제가 온라인으로 증언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증언할 거예요.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을 직접 봐야겠어요. 저는 마음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박민지가 저를 사칭한 사실에 이미 시인했지만 이전에 박경희님께서 그녀가 도박비 때문에 동의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을 사칭해서 학교에 가는 것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다른 불법적인 일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민지의 진짜 배경을 조사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경찰서에서 박경희님께서 박민지의 고향이 강원도 어느 작은 산골 마을이라고 언급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도서관을 통해 그 작은 산골 마을이 속한 읍사무소 웹사이트를 찾았고 지역의 한 자원봉사자 단체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이 박민지의 상황을 알아봐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원봉사자 단체의 책임자인 정은희 언니는 매우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산골 마을이 크지 않고 대략 수십 가구밖에 약 3일 후 정은희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고 박민지를 아는 몇 사람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정은희 언니는 박민지가 마을에서 평판이 매우 나빴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는 싫어했고 10대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았고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와 인연을 끊었고 이제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녀와 왕래하려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은희 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약간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김지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3년 전에 사범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개학 전에 누가 그 아이를 사칭했어요. 나중에 김지우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났어요. 그때는 모두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몰랐는데 제가 당신 이야기를 해주니까 모두 박민지가 한 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김지우가 대학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돼요. 한민지가 합격한 지 얼마 안 돼요. 박민지가 갑자기 도박빚을 다 갚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박민지가 이런 짓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녀가 이전에 다른 사람을 사칭해서 학교에 갔었단 말인가? 이번에는 재범이구나. 정은희 언니, 김지우 씨와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해서 당시 박민지가 그분을 사칭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정은희 언니는 김지우 씨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계속 집에서 요양 중이지만 그분의 부모님은 저와 이야기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김지우 씨의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김지우 씨의 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지우 좀 꼭 도와줘요. 걔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붙었는데 어렵게 붙었는데 누가 사칭해서 망쳤어요. 지금은 매일 집에서 울고 몸도 망가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분을 위로한 후에야 천천히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김지우 씨의 어머니는 3년 전 김지우가 사범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는 너무 기뻐서 매일 계약 준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며칠 전 합격 통지서가 갑자기 사라졌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 학교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등록했는데 이름과 신분증 번호가 김지우와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관은 증거가 없어서 조사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박민지가 지훈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봤고 합격 통지서와 박민지가 지훈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봤고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박민지가 이번에 저를 사칭하려 한 증거와 신분 정보를 위조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어머니께서 당시의 증거, 예를 들어 지닌 김지우 씨의 합격 통지서
사본 등을 제공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박민지를 고소해서 그 당시의 일에도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즉시 박경희님께 전화하여 박민지가 3년 전 김지우 씨를 사칭해서 학교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박경희님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지역 경찰서에 연락하여 당시의 신고 기록을 조회해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틀도 채 되지 않아 김지우 씨의 어머니께서 물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김지우 씨의 합격 통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몇몇 증인들의 연락처가 들어있었습니다. 박경희님께서도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지역 경찰서에서 당시 신고 기록을 찾았고 당시 박민지가 김지우 씨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보았던 몇몇 증인들도 찾아서 지금 진술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민지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박경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녀가 3년 전에도 다른 사람을 사칭해서 학교에 갔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녀의 죄는 더욱 심각해지고 형량도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한 이 모든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지는 저의 미래를 망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김지호 씨의 미래도 망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재판 전날 저는 지도 교수님께 다음 날 온라인으로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매우 이해심이 많으셨고 그날 수업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제가 공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녁에 저는 할머니의 메모장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을 휴대폰 메모장에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재판이 열려요. 김지우 씨의 일도 제가 그분의 정의를 되찾아 드릴게요. 안심하세요. 메시지를 쓰고 나서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녹음기의 녹음 파일, 와인 감정 보고서, 박민지의 신분 위조 자료, 김지우 씨 가족이 제공한 증거, 그리고 증인들의 연락처까지. 저는 모든 증거가 명확하고 완전하여 판사님이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룸메이트들은 제가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모두 기숙사에 남아 저와 함께 있어 주었고 따뜻한 우유 한 잔도 타주었습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있어. 9시 정각 화상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이 법봉을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고 이어서 피고인 박준우, 이혜진, 박민지가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죄수복을 입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판사님이 증거 제출 여부를 묻자 저는 정리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민지가 3년 전 김지우 씨를 사칭해서 학교에 갔다는 증거와 증인들의 연락처까지 제시했습니다. 박민지는 이 증거들을 보자마자 당황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그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지 씨, 3년 전 김지우 씨를 사칭하여 신분 정보를 속이고 입학 자격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현재 증인, 신고 기록, 합격 통지서 사본 등 증거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박민지는 입을 벌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반박할 증거가 없었고 그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박준호 씨와 이혜진 씨도 박민지의 모습을 보고는 대세가 기울었음을 알고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판사님은 선고일을 추후에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정의는 결코 외면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룸메이트들이 저를 둘러싸고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잘했어. 네가 정말 잘했어.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김지우 씨를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김지우 씨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분이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약 일주일 후 법원에서 판결 소식이 왔습니다. 박준호 씨는 사기죄, 불법관제 약품 소지죄, 국가기관 문서 위조죄로 여러 죄를 병합하여 징역 7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혜진 씨는 사기죄, 불법관제 약품 소지죄로 징역 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민지는 사기죄, 국가기관 문서 위조죄, 사칭죄 3년 전과 현재 2건로 여러 죄를 병합하여 징역 8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근무하던 최상호 아저씨도 직권남용죄, 국가기관 문서 위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듣고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김지우 씨와 그들에게 상처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김지우 씨의 어머니께 전화하여 판결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김지우 씨의 어머니는 전화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 지우가 알면 분명 아주 기뻐할 거예요.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울대학교 교정의 연못가로 가서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벅차올랐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에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꿈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김지우 씨와 같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되찾고 나쁜 사람들에게 다시는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햇살이 연못 위로 쏟아져 내렸고 물결은 반짝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저의 미래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김민서, 힘내. 너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사흘째 되는 날, 교도소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호 씨와 이혜진 씨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그들을 전혀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들이 대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저를 버리고 심지어 제 인생까지 망치려 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룸메이트들과 상의했을 때 강유진은 민서야. 네가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마. 괜히 또 너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할지도 모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어. 그저 너의 용서를 구해서 자기들의 죄책감을 덜고 싶은 것뿐일 거야. 저는 밤새 생각하다가 결국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었고 모든 의문을 풀고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고 싶었습니다. 면회 당일 저는 단차를 내고 지도교수님의 동행 아래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준호 씨와 이혜진 씨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졌고 법정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박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잘 지내? 서울 생활은 아직 익숙하니?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를 찾으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혜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민서야. 우리가 민지를 너 대신 학교에 보내려고 하면 안 됐고 술에 약을 넣어 너를 해치려고 하면 안 됐는데 네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우리가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을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용서요? 당신들이 저를 해치려 했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박준우 씨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안한 거 알아. 사실 그때 우리가 너를 버린 건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었어. 이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이 가난해서 저를 할머니께 맡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네가 태어났을 때 나랑 네 엄마는 아들을 낳고 싶었어. 그런데 네가 여자아이였잖아. 네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면서 너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어. 나중에 네 할머니가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셔서 우리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너를 할머니께 맡기고 우리끼리 서울로 올라왔지. 제가 여자아이였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여자아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신들은 저를 버리고 5년 동안 신경도 안 썼어요?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또 어디 있었어요? 이혜진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민서야, 아니야. 우리가 서울에서도 힘들었어. 돈 벌려고 일하느라 바빠서 돌아갈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었다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돈 버는 게 당신들 딸의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당신들을 키워준 친어머니보다 중요했어요? 당신들은 그저 이기적이었고 자기들만 생각한 거예요. 박준호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서서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이기적이었어. 나중에 서울에서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들도 없고 심지어 잘 되는 딸도 없다고 비웃었지. 작년에 네가 서울대에 갈 거라고 듣고 나서 나랑 네 엄마는 마음이 움직였어. 네가 서울대에 붙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체면이 서고 어쩌면 너 덕분에 잘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들은 제가 당신들과 친하지 않고 당신들을 인정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잖아요. 바저는 그의 말을 이어받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민지를 찾아서 저를 대신하게 하고 서울대 합격이라는 명의를 찾아서 저를 대신하게 하고 박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박민지를 찾았을 때 그녀에게 네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대신 학교에 가주면 우리가 돈을 주고 도박 빚을 갚아주겠다고 말했어. 최상호 아저씨는 내가 예전에 고향에서 알던 사람인데 우리가 좀 잘해주니까 신분정보 위조를 도와주겠다고 했지. 신분정보 위조를 도와주겠다고 했지. 당신들은 이게 불법이라는 걸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당신들에게 묻히고 만약 그 술을 정말 마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생각아 일어날지. 이혜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는 서울대 딸이 너무 갖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너무 바랐어. 우리가 한순간 눈이 멀어 이런 잘못된 일들을 저지른 거야. 민서야, 우리를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우리가 나가면 꼭 너에게 잘해줄게. 소처럼 일해도 괜찮아. 보상요? 저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저를 보상할 건데요? 제가 부모 없이 보낸 5년의 세월을 보상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걱정했던 마음을 보상할 수 있어요? 당신들에게 거의 망쳐질 뻔했던 제 인생을 보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당신들이 보상할 수 있나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면회실은 그들의 울음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 들릴 정도로 소름 끼치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문득 매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낳아준 이 두 사람은 단 하루도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번 저를 해쳤습니다. 지금 아무리 많이 울고 후회하는 말을 해도 무엇도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들을 위해 탄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어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앞으로 저는 다시는 당신들을 보러 오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과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친한 가족은 할머니뿐이에요. 당신들은 그저 낯선 사람들일 뿐이에요. 박준호 씨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네 부모인데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당신들이 먼저 저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글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할머니께 맡기고 5년 동안 신경도 안 썼을 때부터 당신들이 박민지를 저 대신 학교에 보내려 하고 저를 해치려 했을 때부터 당신들은 이미 제 부모가 아니었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면회실에 나섰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오자 서둘러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괜찮니? 저는 고개를 흔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햇살이 좀 눈부셨지만 저는 마음이 특별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의문이 드디어 풀렸고 가족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이 두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할머니의 메모장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들을 만났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럴 가치가 없어요. 안심하세요. 저는 앞으로 스스로를 잘 돌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는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기숙사에 돌아오자 룸메이트들이 저를 둘러싸고 상언을 물었습니다. 저는 면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오서연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네가 잘했어. 그런 사람들은 너의 용서를 받을 가치도 없어. 앞으로는 우리 그냥 행복하게 지내자.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유진도 말했습니다. 강유진도 말했습니다. 맞아. 다음 주에 학교 동아리 모집이 있어. 비록 친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저를 걱정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열정적인 룸메이트들이 있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제 곁에 있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학업과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오후에 수업이 없을 때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주말에는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신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치 예전에 할머니를 모시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양로원에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딸처럼 살갑구나. 저는 그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할머니가 생각났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더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중간고사 때 저는 반에서 3등 안에 들었고 지도 교수님께서도 반 회의에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적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서둘러 메모장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3등 했어요. 보고 계세요? 제가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서울대학교에서의 제 삶은 점점 더 충실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가끔 박준호 씨와 이혜진 씨가 생각나도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잘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약 한 달 후 김지우 씨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지금 몸이 많이 좋아졌고 다시 서민 수능에 등록하여 자신의 대학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정의를 되찾아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며 덕분에 다시 일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스스로 그림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니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일일 것입니다. 저는 김지우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했고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밤에 저는 기숙사 책상에 앉아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평온함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미 완전히 지나갔고 미래에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나중에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기대와 지금까지 걸어온 저의 끈기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책상 위의 스탠드는 따뜻한 노란빛을 비추며 제 교과서를 밝히고 희망으로 가득 찬 저의 미래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계속 숙제를 했습니다.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민서, 너의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3학년이 되던 해, 저는 대학원 진학 확정을 신청하여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에 조기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저는 특별히 연못가로 가서 연못 가득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감회로 가득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부모님의 음모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손이다.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대학생이 되기까지. 이 길은 힘들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니 되기까지. 이 길은 힘들었지만 할머니의 기대와 저의 끈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가 저만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해질녘 황금빛 노을이 연못 위로 쏟아져 내렸고 물결은 반짝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저의 미래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김민서, 너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